1988년 서울올림픽, 우리가 88올림픽이라고 부르잖아요. 대한민국 근대사의 한 획을 그은 큰 사건인데요. 그 중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올림픽 유치에서부터 개최까지 최선을 다했고 또 최선을 다해야만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박정희가 가고 전두환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가 바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병철과의 한판 승부이기도 했어요. 마치 왕중왕전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 당시에는 현대 정주영 회장이 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생존을 위한 그러한 절박한 승부였다고 볼 수 있죠. 자, 현대는 70년대 말에 이전까지 독주하던 삼성을 누르고 최대 기업에 등극을 합니다. 볼까요? 1972년 삼성이 1위였죠. 근데 여기 현대는 없어요. 근데 1978년 현대가 1등에 오르고 삼성이 4등까지 밀려났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때 어떤 신문은 유고라고 쓰기도 해서 제가 이게 뭔 말인가 했습니다. 그냥 뭔 일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 여기 어제 저녁 7시 50분경 운명 차지철 경호실장 등 5명도 숨져. 전국의 비상계엄. 그 다음에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12.12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죠. 하나회라는 TK 출신 정치군인들이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총격전까지 벌이고 체포한 다음에 전두환이라는 당시 40대의 보안사령관 군인이 권력의 중심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광주에서 5.18이 벌어지게 되고요. 곧 8월에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권력의 핵심에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정규 육사 1기라고 주장을 하는 육사 11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K 출신의 정치군인들 하나회, 사실은 군내 사조직이죠. 있어서는 안 될 하나회가 등장을 해서 권력을 찬탈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당시 국무총리였던 신현확이라는 사람입니다. 신현확과 이병철 삼성 회장은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 정치군인 하나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정치나 경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신현확 씨를 자신들의 사부로 모시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병철 회장도 이쪽이랑 인연이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자신의 장남 이맹희가 이 하나회의 핵심이었던 노태우, 김복동, 정호용과 경북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입장에서는 하나회라는 엄청난 뒷배경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회가 사부로 모시는 신현확 씨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죠. 자, 신현확 씨가 어떤 사람이냐? 12.12 직후에 국무총리였고요. 그 다음에 5공화국 직전 헌법 개정 심의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5공화국의 헌법의 토대를 닦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동시에 TK 인맥의 대부였다고 하고요. 후에 삼성물산의 회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신현확 씨가 왜 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사람이냐 하면 아까 이제 이맹희 씨 장남 얘기를 했잖아요. 이맹희 씨는 일찌감치 후계 구도에서 탈락을 해요. 그런데 신군부가 하나회 출신 군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하나회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하면 삼성은 맹희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서게 됩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이 SOS를 친 게 바로 신현확 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병철 회장의 후계자는 삼남인 이건희 회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1980년 전두환이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 입장에서는 좀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분위기가 삼성 쪽으로 확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정주영 회장이 고분고분하고 뭐 싹싹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신군부 핵심 실세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현대그룹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전경련 회장에서 사퇴해라. 압력이 들어오죠. 그리고 창원중공업을 강탈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돌고 돌다가 대우 갔다가 공기업 됐다가 지금 두산으로 넘어간 회사인데요. 그리고 또 80년 3월에 삼성이 소유한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이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부실 공사를 문제 삼아서 또 연달아서 또 공격을 하지요. 사면 초과에 몰린 꼴이에요. 이때 정주영 회장이 고생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이게 이제 1988년 50 청문회 때 노무현 국회의원 질의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 안 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실토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정주영의 승부수는 올림픽이 됩니다. 1981년 3월 달에 서울올림픽 유치위원장을 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지지요. 자, 서울올림픽은 전두환이 국민들의 눈을 어딘가 좀 다른 데 돌리게 하고 뭔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겠다 해서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했던 그러한 프로젝트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 남도구 국무총리 또 냉담하고 이 개최 도시인 서울시도 냉담하고 대한체육회와 IOC 위원 김택수 씨도 냉담한 거예요. 김택수 씨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3표밖에 안 나온다. 한 표는 내 표, 둘째 표는 대만의 표, 그 다음에 미국 표 하나. 3표밖에 안 나온다. 이거 해봐야 망신만 당한다. 그리고 그 남도구 국무총리는 이거를 하려면 2조, 3조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냐. 이거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올림픽 망국론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경제를 살려야지. 사실은 그래서 체면만 차리자. 망신당하더라도 정주영 회장 당신이 당해라. 그러니까 망신대역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은 또 그냥 물러설 사람은 아니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이봐, 해봤어? 이거죠. 그래서 해외 지사 임직원의 가족까지 총동원을 해서 유치 작전에 나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벌들 중에서도 특히 건설사를 가진 재벌 회장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한진 조중훈, 대우 김우중, 동화의 최원석 이런 사람들이 나서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당연하죠. 50 핵심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때는 군인들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위에 육사 있고 육사 위에 이대 있다. 이런 농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육사들이 권력을 잡았고 그다음에 전두환의 와이프 아내인 이순자가 이대를 나왔잖아요. 자, 그다음에 70년대는 10%대의 고성장을 하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 가까운 고실업, 그리고 뭐 어떨 때는 50%까지 이제 치고 올라갔던 고물가 시대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회사, 이 재벌들 입장에서는 중동 건설 경기가 건설 붐이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엄청났었거든요. 70년대 경제개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그거였는데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갈 때 사들였던 중장비들이 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잘 나갈 때 고용했던 그러한 인력이 다 지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981년 9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우리가 유치를 확정짓게 되죠. 당시로선 유명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세울 52, 나고야 27 해서 52대 27로 나고야를 압도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유치 활동 6개월 만에 우리가 5년을 준비한 나고야를 꺾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8년에 평창 올림픽 했잖아요. 3수 만에 된 겁니다.
원래 개최하려고 했던 대회는 2010년 대회였어요. 정말 군사작전 하듯이 해가지고 이뤄낸 성과였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유치를 확정 짓고 나서 대한민국은 올림픽 총동원 체제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올림픽 망국론을 주장했던 남도구 총리를 내보내죠.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 가요? 올림픽 유치위원장 유창순 씨가 국무총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1982년 기업인 최초로 정주영 대한체육회장이 되죠. 그래서 정주영 씨는 당시에 전경련 회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올림픽 유치위원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2인자였던 노태우,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부위원장에 오릅니다. 그리고 또 대한체육회장까지 맡게 되죠. 그래서 신군부 초기에 그러한 그 삼성에 비해서 열세였던 그러한 지위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만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올림픽 준비는 사실상 개발 사업입니다. 예, 군인 정신에 충만한 그러한 또 건설사들이 여기에 이제 앞장을 서게 되죠. 그래서 경기장뿐만이 아니고 사회 간접 자본, 공항, 항만, 철도, 전기, 가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건설회사들이 책임을 지게 되고, 여러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자주 이용하시죠? 올림픽대로. 우리가 88도로라고 자주 부르잖아요. 바로 그 도로도 올림픽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였어요. 한강도 갈대밭 우거졌던 그러한 강변을 개발하죠. 그래서 지금의 한강변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목동, 영등포, 상계동 등등등 200여 곳에서 재개발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당 2천만 원, 만 원 하던 땅들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올려요. 그래서 이걸 평당 200만 원짜리로 파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몇 배 장사예요? 100배, 200배, 1000배 장사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물론 건설회사 떼돈을 벌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토건국가의 모습을 바로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토건 분야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아마 드물 겁니다.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지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재벌 이 성장을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시에 빈곤 계층을 억압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죠. 자, 이게 어디냐 하면 지금의 상계동 마들평야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판잣집뿐만이 아니고요. 멀쩡한 집도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포크레인이 오고 여기 그 전투 경찰들이죠. 여기 모자 쓴 사람들 있죠. 다 이거 공무원들입니다. 아침에 남자들이 일터로 나가고 아이들이 학교를 간 그때 동네에는 여자들만 남아있는 그럴 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원합니다. 아니 집을 다 때려 부수면 어떡하냐. 애들 하교한 다음에 해라 해도 막무가내였고, 그러면 귀중품이라도 좀 빼내자 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여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동성당에 가서 몇 달을 계시다가 경인고속도로 근처에 공터를 구해서 거기에 이제 나무로 가건물을 짓는데 이것마저도 부셔버리죠. 공무원들이 와서. 왜? 보일까봐. 고속도로에서 외국인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보일까봐. 그래서 이분들은요, 보이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서, 땅굴을 파서 거기에 들어가서 겨울을 나기도 했던, 좀 힘들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보여서는 안 되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올림픽의 한 서글픈 단면이에요. 자, 그래서 유치는 했고 개발도 하고, 자, 경기도 잘 치러야 되죠. 자, 33개 그때 당시 경기 단체 중에서 25개의 단체장이 재벌 총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이건희 레슬링, 신동아 최순영 축구, 현대건설 이명박 수영, 동아건설 최원석 탁구, 이렇게 해서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래서 88 올림픽은 결국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이 되어서 경제적인 동기까지 덧붙여지면서 결국 완성이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세 가지를 좀 따져볼까 해요.
자, 이게 이제 뉴스위크 잡지인데요. 여러분들 그 영화 1987에서 검사로 나왔던 하정우가 손에 쥐고 막 흔들었던 그 잡지 기억나세요? 외국 잡지? 바로 이겁니다. 뉴스위크지인데 제목이 뭐예요? Korean Crisis. 위기에 처한 한국.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The Threat to the Olympics. 이렇게 돼 있죠. 올림픽이 위협받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집회가 점점 더 격화되니까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그때 넥타이 부대라고 불렀는데 직장인들까지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막 시위를 한 거예요. 집회를 한 거예요. 이게 잦아들지를 않아. 그래서 올림픽 개최지를 옮겨야 되겠다. 서울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외국 언론에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전두환 정권에서는 계엄령 선포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죠. 이게 경찰 가지고 안 되니까 군인들을 풀어야겠다. 근데 결국 그걸 못해요. 왜? 올림픽 때문에. 결국 선택한 것이 바로 대통령 직선제 6.29 선언이죠. 그러니까 싹 들어갔잖아. 그래서 1987년 절차적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만약에 올림픽이 없었다면 1980년 광주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서울에서 반복됐겠죠. 그래서 올림픽이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역설적으로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신현확 씨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게 1989년 동아일보 기사예요. 연말 특집 80년대 재개판도 큰 변화. 여기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0년 전인 79년 그룹 매출 3위였던 삼성은 84년 럭키금성을 제치고 88년 현대를 앞질러 재벌 정상을 차지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특히 60 들어와 삼성의 오름세가 눈에 띄어 60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이 아니냐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다져놓은 치밀한 조직력과 사전 영입한 신현확 삼성물산 회장 전 국무총리의 막강한 후견 활동이 크게 빛을 보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현확 씨의 역할이 상당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80년대 초반 현대, 80년대 중후반 삼성이 역시 치고 올라왔네요. 근데 90년대 다시 현대, 저력의 현대죠. 자, 정주영 회장의 회고록 내용입니다. 88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나는 단 1원의 올림픽 관련 수익 사업도 하지 않았고 단 1원의 올림픽 시설 공사도 하지 않았다. 정주영 회장은 재벌 회장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권력에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살리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정주영 회장은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